자, 지난 시간에 밀도, 빈도, 비도까지 이야기를 했고, 여기 나오는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빈도는 전체 방형구 수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수, 비도는 전체 면적분의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면적분의 면적을 비도라 하기로 했습니다. 완자책에 있는 설명이 조금은 섭섭해서 요 밀도, 빈도, 비도에 대한 계산 연습은 수능 특강책으로 했었습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그 한 페이지, 그 한 페이지로 설명을 했었고, 거기만큼 계산이 명확한 건 없다. 가장 깔끔한 설명을 해놓은 게 완자책 수능 특강에 있는 밀도, 빈도, 비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선생님도 아마 쪽으로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 학교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수능 특강에 보면 몇 개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잘 체크하세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결국 생태계 쪽에서는 이 밀도, 빈도, 비도를 통한 계산 문제, 그게 가장 어렵게 나올 거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천히 그냥 표 하나 딱 그래가지고 밀도, 빈도, 비도,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비도를 다 그냥 하나하나 계산을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다른 대책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계산을 때려주세요. 자, 군집의 종류, 수생 군집. 물속에 사는 아이들, 담수와 대수 군집이 있을 거고, 강이나 바다, 호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군집들. 군집이란 개체군의 모임을 군집이라 할 겁니다. 육상 군집이라 하면 삼림의 기본은 목본이야, 목본. 나무야, 나무. 우점종은 나무인데, 나무가 있으면 나무 옆에 풀도 자라 있습니다. 목본과 초본이 함께 자라는데, 물론 우점종은 목본이다. 상록 화렵수로 구성된 열대우림, 낙엽 화렵수로 구성된 그냥 일반 온대지방, 침엽수로 구성된 약간의 한대지방 이렇게 되어 있다. 열대지방은 상록수 있으면 되죠. 뭐 겨울이 된다고 해서 나뭇잎이 떨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민지 안경은? 렌즈 없어. 렌즈는 그때 눈이 그냥 한 3배쯤 커진 거. 자, 그 다음에 초원. 초원은 나무는 잘 없어. 그냥 초본 중심입니다. 풀초자. 열대초원, 온대초원 이렇게 있고, 사막이라면 강수량이 매우 적어야 되고 건조하고 식물이 자라기 조금 어려운 구조여야 된다. 물론 열대사막이 기본이고 온대사막도 있겠지만 한대사막도 있다. 한대사막, 저 추운 동네의 사막, 툰드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삼림, 초원, 사막, 진짜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살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삼림의 층상 구조 되어 있는데, 저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키가 억수로 큰 나무 얘를 교목층이란다. 교목층, 키가 한 10m, 20m 되는 나무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한 10m 좀 되는 아이들, 교목에 버금가다 악자를 써서 교목에 조금 부족한 아이들, 아교목이라 하고, 그 다음에 키가 한 2m, 3m 정도 되는 관목, 그 다음에 땅 위에 붙어서 자라는 풀, 초본, 그 다음에 선택층 돼 있는데, 이거는 진짜 거의 땅바닥에 붙어서 자라는 이끼 같은 급의 그런 아이들, 선택식물. 그 다음에 땅속에서 자라는 지중층,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는 이걸 나는 내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외워서 내는 문제는 조금 배제를 하겠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이걸 또 안 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목, 아교목, 그 다음에 관목, 초본, 선택, 지중, 이렇게
외워둡시다. 위로 가면 교목, 그 교목 밑에는 아교목. 자, 군집의 생태 분포를 보면 수평 분포의 차이가 있고 수직 분포의 차이가 있다. 수평 분포라 하면은 땅으로 그냥 걸어 다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땅으로 그냥 걸어 다니는 거다. 수평인데 땅으로 걸어 다니는 거다. 그럼 요 차이는 뭐냐? 똑같은 저위도 지방인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여기는 비가 안 오는 지역. 비가 많이 오면 열대 우림이 될 거고 비가 안 오면 열대 사막이 될 거고. 똑같이 중위도 지방인데 비가 많이 오면 낙엽수가 울창하고 온대 사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으로 가면 전반적으로는 침엽수림이고 더 고위도 지방으로 가면 툰드라 한대 사막이 형성될 것이다. 땅으로 걸어 다니는 거고 여기는 땅으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한 지역에서 고도를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거. 제주도 여기 서서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이 수평, 수직 분포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비교적 좀 고도가 낮은 쪽에는 상록 화렵수림, 상록이라고 하면은 겨울이 돼도 잎이 안 떨어진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철에는 잎을 떨어뜨리는 낙엽 화렵수가 자라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추우니까 늪등한 이파리는 자라날 수가 없다. 침엽수림. 그 위에 올라가면은 제대로 키 큰 나무는 자랄 수가 없다. 관목대 이렇게 펼쳐져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일일이 다 외워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 자, 그 다음 뒤로 와서 이제 문제 쭉쭉 풀고 1차 천이, 2차 천이 뭐 이런 표현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집의 정특성이, 구성과 특성이 달라지는 현상 자체를 천이라 할 거고 1차 천이라 하면은 거의 뭐 불모지야. 토양 자체도 없는 불모지에서 식물 생태가 시작되는 과정은 거의 불모지야. 그러면 최초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개척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개척자의 종류로는 지이류하고 이끼류 이런 것들이에요. 지이류 하면 회물감한 게 막 곰팡이 핀 것 같은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이끼류 하면 습한 땅에 붙어서 자란 이끼류. 걔네들이 거의 척박한 땅에 걔네들이 조금은 더 벗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지류하고 이끼류 얘네들이 개척자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척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토양이 조금 만들어지면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초본. 풀은 어디서 날라와서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풀이 왕성하게 자랍니다. 풀이 어느 정도 자라면 키가 작은 한 1, 2m 되는 관목이 자랄 수 있다. 관목이 자라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토양이 제대로 만들어진 거고 풀도 자라 있고 땅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한 1, 2m 정도 되는 나무가 자라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아직까지는 거의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엄청나게 잘 내리쬐겠죠. 그럼 그 강한 햇빛을 받고 자라는 양수림이 등장을 할 겁니다. 양수림이 등장을 하고 나면 햇빛이 쨍쨍 내려쬐 거니까 이 양수림들이 울창하게 펼쳐지겠죠.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야. 그러면 다음에 이제 여기 자라나는 새싹들이 있는데 이 자라나는 새싹들은 요 위에 양수림이 대거 펼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못하겠죠. 그럼 이 자라나는 새싹들은 여기 양수림이 있고 음수림이 있으면 위에 양수림이 너무 울창하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양수림이 생존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음수림이 생존하기에 좀 더 유리해집니다. 새싹들은. 그러면 양수림이 울창한 상태에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혼합림으로 간다. 양수림에다가 플러스 음수림이 자라나면서 혼합림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이마들은 나중에 늙어 죽는다 치면 세월이 몇백 년 지나면
결국 새롭게 자라난 아이들은 전부 다 음수림이니까 이 아이의 종착점은 음수림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점차 울창한 음수림이 될 거고,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갈 때까지 다 갔다. 숲이 척박한 땅에서부터 끝까지 진행을 한 거고,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갔다. 이거를 극상이라고 합니다. 극상이라는 표현은 이제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으로 되면서 이 숲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발전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척박한 땅에서 숲이 울창해지는 이 과정, 척박한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전이를 1차 전이라고 할 겁니다. 1차 전이 때는 개척자가 들어와서 일단 토양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풀이 자라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천이 중에서 건성천이, 많은 땅이 아니라 섭성천이가 있어요. 섭성천이. 섭성이 아니라 습성천이. 자, 습성천이는 어떻게 되느냐? 비슷합니다. 빈 영양호, 영양분이 적은 호수였는데 어쩌다 보니 영양 염류가 많아서 플랑크톤이 많은 호수가 된 거예요. 빈 영양호가 부영양호, 영양분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빈 영양호였는데 부영양호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기에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살다 보면 저 호수가 그냥 계속 호수면은 그냥 호수인 거죠. 근데 우리는 식생의 천이 과정을 보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 이유에 의해서 이 호수물이 말라 비틀어져야 돼요. 자, 말라 비틀어지면은 이렇게 호수가 메꿔지겠죠. 그럼 여기에 바닷물이 아니라 호수물 속에 어차피 영양분은 많았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가 메꿔졌다. 그럼 여기가 이제 다시 식생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호수가 메꿔지고 나면은 이제 볼 것 없습니다. 그냥 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바로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척박한 땅에서 지류 입기로 들어와서 초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나 걸릴 거거든. 근데 요 다음에는 습성천이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말라 비틀어지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풀이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자, 풀 자라고 나면은 그 다음은 반목, 그 다음은 양수림, 그 다음은 호남림, 그 다음에 음수림으로 극상에 도달하게 되겠죠. 근성천이와 습성천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뒷부분은 초원부터는 똑같아요. 초원 앞에가 인영양호, 다음에 부영양호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천이는 뭐냐? 2차 천이는 원래는 식생이 자라서 어느 정도 극상에 도달을 한 상태야. 자, 음수림이 이렇게 된 상태죠. 음수림이 된 상태에서 산사태가 좀 심하게 발생하거나 산불이 크게 일어났거나 아니면 홍수가 일어났거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숲이 거의 파괴가 돼버렸다. 그럼 여기 있는 나무들이 땅속에 다 묻히거나 말라 비틀어지거나 타버리거나 난리가 났겠죠. 그럼 이 아이들이 어차피 땅속에 묻혀서 얘네들이 영양분이 될 겁니다. 지금 얘는 척박한 땅이 아니야. 땅속에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안고 있다고. 그런 다음에 산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되고 나면, 산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 여기서 바로 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초본부터 바로 시작이야. 척박한 땅에서 지류가 와가지고 초원이 될 때 같으면 우리가 중학교 때 기반암이 모질물로 변하고 표토, 심토 생겨나는 과정까지 거쳐야 되고 각종 풍화 침식작용까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기에서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인데, 2차 천이는 땅속에 나무들이 묻혔지. 그럼 여기서 바로 풀 자란다 이거죠. 2차 천이는 비교적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 신속하다 하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산사태를 통해서 저 뒷산이 완전히 벌판이 돼버렸다. 근데 그 산이 다시
나무가 자라고 울창해지려면 그래도 한 2, 30년은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2차 천이 끝났고, 그 다음에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개체군과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종간 경쟁. 애기 집신벌레를 단독 배양하면 개체 수가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다. 이거 이게 뭐니? 환경 저항에 봉착을 한 거죠. 그냥 집신벌레도 단독 배양했더니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다. 얘도 환경 저항에 봉착한 상태겠죠. 각각을 단독 배양을 하면 애기 집신벌레든 그냥 집신벌레든 잘 살았다 이거죠. 근데 애기 집신벌레와 그냥 집신벌레를 같이 배양을 했더니 애기 집신벌레는 별 무리 없습니다. 근데 그냥 집신벌레는 망했죠. 시간이 지났더니 집신벌레는 경쟁에서 졌다 이거야. 경쟁에서 이긴 놈은 정상적으로 살아가겠지만 경쟁에서 지면은 도태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종간 경쟁인데 도태되어서 사라진다 할 때 경쟁, 베타 원리 이렇게 봅니다. 베타는 완전히 배제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어느 한 개체가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보이면 이거는 경쟁 베타 원리가 나타난 거고, 이거는 종간 경쟁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어느 한 좀 쓸 거 답사하고 다 해라. 자, 어느 한 개체는 정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다른 개체는 완전히 이 동네에서 종족을 감춰버렸다 하는 게 경쟁 베타 원리, 종간 경쟁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 얘들이 경쟁해야 되는 상대는 서식지 또는 먹이 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서식지와 먹이를 놓고 경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중에 분서 있습니다. 분서, 분리한다, 나눈다 이거죠. 서식지나 먹이나 공간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니랑 경쟁하기보다는 니랑 내랑 먹이나 서식지나 산란 시기, 활동 시기 등을 우리가 좀 서로 구역을 나누자 이거죠. 자, 은어와 피라미가 있는데, 피라미 같은 경우에는 은어가 없을 때는 그냥 하천의 중심 가장자리 할 것 없이 그냥 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은어가 피라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은어가 이사를 해오면 언어가 아니라 은어 이거요? 연음에서 안 읽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난왜 어렵지 이 발음이? 너라고 읽으셔야 되는데요. 어? 어가 아니라 인데 나는 하니까 내가 자꾸 발음을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너 이렇게 읽어버려라. 아니 그게 맞는 거예요. 맞네. 그럼 좀 쉽네. 아니 쉬운 게 아니고 맞는 거야. 이응이 없는 거거든요. 앞에. 그래서 이응이 저 이응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은어. 네. 은어 하면 좀 적당하나? 은어. 근데 나는 맨날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좀 바보 같구나. 나 친구한테 좀 배워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연음이라 한다고 연음이라 한다고. 연음. 그것이 연음이지. 발음하실 때는. 연음이라 한다고. 난 맨날 이게 좀 어렵더라고. 은어. 피라미와 은어가 이사를 이러니까 어렵네. 피라미와 은어가 이사를 해오면 피라미는 어디로 빠져라? 가장자리로 빠지고 은어는 센터 잡고 있으면 된다. 그럼 서로 그냥 적당하게 합의하고 살자라는 거야. 자, 솔새는 여러 종이 살지만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윗동네에 살게, 니 아래 동네에 살아라 하고 공간 분리를 하고 산다라는 거야. 피라미와 갈견이, 얘는 피라미하고 갈견이는
먹이를 분리하는 거야. 먹이 분리. 내가 뭐 곤충을 잘 먹고 살았는데 강견인가 이사를 해오면 나는 곤충보다는 플랑크톤을 좀 먹고 살게. 곤충은 네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뭔가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내가 발음에 대해서 연습했습니다. 은어, 좀 아니다. 굿자. 자, 뒷페이지. 따개비의 종강 경제 보면 뭐 A 종만 있을 때는 따개비 어디 살았냐? 요 정도 살았죠. 아니 이 얘는 B야? 아니 제 오른쪽에 A만 나왔을 때. A만 살았을 때는 다 살았지. 따개비 A는. 따개비 B는 원래 이 범위에 사는 거고 따개비 A는 요 정도 범위에 사는 거죠. 그럼 A와 B를 같이 키웠을 때는 요 동네는 B만 살고 A는 여기만 찌그러져서 사네. 그럼 여기서는 누가 좀 더 센 놈입니까? B가 좀 더 센 것 같다. A가 원래는 여기 다 펼쳐놓고 살았는데 B가 있을 때 여기 못 들어오네. 침에서 들어오지 못하네. A와 B 중에서 좀 더 센 놈이 누구다? B인 것 같다. 세고 약한 걸 따지기는 않겠지만 이거는 서로 서식 공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공존을 해서 살아보자 라는 게 제도의 목표입니다. 공생.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기생이 뭐냐라고 물어봐서 내가 또 일장 연설을 또 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고. 아빠, 근데 기생이 뭐야? 맞아. 기생은 기체 분간의 산업장 중에 공생이 있고 편리공생, 상리공생이 있고 기생이 있다. 일일이 다 설명해주세요. 열심히 듣고 앉아있더라고. 굉장히 괜히 물어봤네 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공생 돼 있는데 편리공생은 뭐고 한쪽은 이득, 나머지는 본전. 한 명은 이득인데 나머지는 본전이야. 손해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게 편리공생이고 상리공생은 나도 이득, 너도 이득. 이게 상리공생이야. 나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나는 틀릴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완자체행이나 뭐 이런저런 문제집들 살펴보면 뭐 이런 거 내면 어떡하지? 진짜 미치겠는데? 보기에 다음 중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나머지와 다른 잠깐만 아니요 아니 지겨워. 술 맛있어? 맛있는데 니 못 먹지. 너무 자, 상리공생. 상리공생 니도 2등 나도 2등인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황제 청소새우는 기억보기. 황제 청소새우와 해서 이연보기. 따개비와 혹등보기. 기억보기. 흰둥다리와 말미잘. 이래내면은 좀 아니다 이가 사실. 근데 실제 너 책에 있는 문제집에 보면 야 이게 상리공생인지 편리공생인지 알아야 풀리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솔직히 좀 내 스타일 아니다. 나는 좀 외우는 걸 굉장히 극혐하는 사람으로서 편리공생, 상리공생 이거를 혹시 디테일하게 구분 지어라 하면 나는 항로와 물소 이게 뭐 편리공생인지 잘 모르겠거든. 항로와 물소는 뭐지? 항로는 이게 새 연놈이잖아요. 새는 물소가 이동할 때 곤충을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물소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물소는 이 등에 어디 벌레들 좀 뜯어주면 진짜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좀 악어와 악어새처럼 등에 붙어있는 거 좀 등 좀 긁어주고 이런 느낌
영재 바로 앉아. 아, 저 방금 핸드폰이 좀 심하게 흔들려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윤재 씨.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생이다. 기생은 나는 이득, 너는 손해가 나야 돼. 난 이득이고 너는 손해야. 사람의 속에 있는 기생충. 기생충 영화 봤습니까?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기생충 나이 되나? 기생충 봐도 되나? 나왔을 때는 안 됐어요. 그걸 안 됐었냐? 그좀 짠하던데 그 사람. 너 기생충 봤니? 그 집 너무 그 홍수 나가지고 막 변기에 똥 차고 할 때 진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반지하 사니까 그 지나가는 술 지나가는 사람이 그 창문 앞에 오줌 누르고 막. 개와 벼루 기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 먹고 먹히는 관계. 치타와 톰슨가재 좀 아쉽네요. 좀 안타깝네. 이만 얼마나 좀 긴장 타고 있을까요? 먼저 살아야 되겠지. 자, 치타와 톰슨가재 먹고 먹히는 관계. 자, 톰슨가젤이 개체수가 많아지면 치타 살판 나서 먹고 살기 좋고, 치타 많아지면 톰슨가젤 줄어들면 치타도 줄어들고, 치타 줄어들면 톰슨가젤도 늘어나고, 톰슨가젤 늘어나면 치타 늘어나고, 얘가 늘고 줄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얘네들의 개체수를 잘 유지를 시켜주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치타 나쁜 놈들을 다 때려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치타 나쁜 놈들은 다 자기만의 생태계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거고, 치타를 다 때려 잡으면 톰슨가젤 살판 나니까 뭔가 또 생태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되겠습니다. 별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단독 배양했을 때는 A와 B가 이렇게 살았는데, 자, 요 그림을 주면 A는 뭐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는 약간의 감소가 있는데 B는 완전히 소멸돼 버렸다. 종간 경제. A는 이게 화살표 밑에가 위로 가. 이거는 위로 밑에가. 이거는 왜 위로 가 있지? 자, A는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근데 B는 본전이제. 한 명만 이득이니까 편리공세. A도 이득, B도 이득이죠. 둘 다 이득이니까 상리공세. 그 다음에 A는 약간의 이득, A는 약간의 이득, B는 약간의 손해. 이렇게 돼 있어. 이건 기생이겠죠. 그 다음에 먹고 먹히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건 비식과 포식을 이렇게 되겠지. 자, 요 그림 그래프들 제시해 놓고 어떤 상호작용인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돼. 자, 그러면 뒤로 문제들이 이제 쭉쭉 나오겠죠. 뒤로 문제들 나오면 일단 칠판 보면서 한번 그림만 한번 보면서 가자. 방향구 이용하는 거, 밀도, 빈도, 피도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거고, 여기에서 꼭 한 문제 힘을 상당히 줄 겁니다. 생태계에서 힘 줄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하나 줄 거다. 여기 있는 3번 문제, 4번 문제 꼭 정확하게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문제는 외워서 풀라는 게 아니고 다 줬제 내용을.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교목, 악교목, 간목, 초목, 선태, 지중 다 줬긴 줬지. 나는 주고 나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류, 익기, 초원, 간목 A, B, C 돼 있으니까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A와 B 단독 배양했는데 A는 살았고 B는 죽었다. 경쟁 베타 원리 적용된 거고. 호수 습원 아니지. 호수 습원이 아니라
스번, 스번. 스번, 습원. 아, 이건 아니죠. 폭염. 내가 왜 폭염 잠깐 내가 마누라한테 너무 좀 발음이 없어 보인다라는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폭염이에요? 폭염. 폭염. 아, 진짜 폭염인데? 막 이랬더니. 아, 없어 보이네. 폭염. 그러니까 여기는 초본, 관목, 양수, 혼합, 음수 이렇게 되는 거겠죠. 피라미와 은어, 따개비, AB 그림 다 주고 있습니다. 피식, 보식 관계겠죠. 얘는 이거는 각자 배양했을 때고 이건 경쟁 베타 원리. 얘는 뭐지? 아, 다는 저온의 조건에서. 저온의 조건에서는 B가 서식하기 유리한 거고 고온의 조건에서는 A가 서식하기에 유리한가 보다. 이런 그림들. 별거 없습니다. 나머지 생태계 문제들 절반쯤 풀었지. 이미 어제 집에 가서 수업 마치고 안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있을 때도 봐야 되고 하니까 바쁘죠. 자, 에너지 흐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순환들만 살펴보면은 오늘 수업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에너지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 자,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우리가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열의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빠져나가는 중이니까 에너지는 외부에서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 태양에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 그럼 태양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중에서 아주 일부가 생산자 속으로 들어올 거야. 한 100원 정도 들어왔다 치자. 한 100 정도가 들어왔으면 그 중에 한 30 정도는 지가 쓸 거고 나머지 1차 소비자 쪽으로 70이 넘어가겠죠. 1번에 있어라 1번에. 그 다음에 70 중에서 한 20 정도는 지가 쓸 거고 한 50 넘어가겠죠. 50 중에서 한 20 정도는 지가 쓸 거고 30 넘어가겠지. 그럼 30 넘어가고 나면은 얘들도 전부 다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겠죠. 얘들도 다 지가 쓰고 죽고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 사체나 배설물이 분해자에서 분해되면 다시 다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럼 다 빠져나가서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고 나면 이 열 에너지는 우리가 다시 모아서 사용할 수는 없는 형태의 에너지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끊임없이 변해갈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된다. 태양 말고는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녀석은 없습니다. 태양이 꺼지면 지구도 멸망할 겁니다. 에너지가 전혀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에너지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 에너지가 될 거고 태양의 빛 에너지가 광합성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저장이 되는데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화학 에너지라 할 거고 먹이 사슬을 따라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각 단계에서는 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을 해줄 거고 결국엔 죽고 나면 모든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은 분해자에 의해서 다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될 거고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고 나면은 그냥 상황 종료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 피라미드 에너지양 생산자 1차, 2차, 3차까지 그림을 그려놨는데 에너지 양은 생산자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당연히 에너지 양이 줄어들 거고 개체 수도 풀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개체 수는 점점 줄어들 거고 생체량, 절대적인 부피도 당연히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부피도 줄어들겠죠.
풀을 싹 다 빼가지고 모아놓으면 풀 먹고 자라는 토끼보다는 풀의 부피가 더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얘가 더 많아서는 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에다가 별표 3개를 치고 저거 한 문제 또 나오겠죠. 현 영양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 양분의 전 영양 단계 분의 현 영양 단계의 양으로 해야 이게 그 녀석의 에너지 효율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뒤에를 보면 태양 에너지가 20만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생산자가 20만 에너지 중에서 2,000을 흡수를 해냈습니다. 2,000을 흡수를 해냈고 그 2,000 중에서 1,200은 지가 썼고 600은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고 1차 소비자로 넘어간 게 200. 그러면 1차 소비자 요놈의 에너지 효율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그 이전 단계의 에너지 총량 2,000 분의 본인의 에너지 총량 2,000분의 200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개 날려주면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0%가 되겠죠. 그럼 그 200 중에 110은 지가 쓰고 60은 죽었고 2차 소비자로 넘어간 게 30. 그러면 2차 소비자 요 녀석의 에너지 효율은 그 이전 단계의 에너지 총량 200 중에 30 곱하기 100 해주면 얘는 15%의 효율이 되겠죠. 이거 10%나? 20%로 했나 내가 아까 혹시? 10%죠. 10%죠.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10%. 얘는 20%. 그 다음에 얘가 이 3차 소비자로 넘어간 건 6인데 6 중에서 4는 지가 썼고 2는 말라 비틀어서 죽었다. 그럼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그 이전 단계 30 중에서 6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6, 5, 30 20%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서 죽은 660, 12 이걸 합치면 전부 다 에너지가 670인데 얘는 분해자가 전부 다 분해시켜서 열 에너지 형태로 넘겨줄 거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빠져나간 이 에너지가 뭐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에너지는 그냥 한 방향으로 쭉 흘러나가는 거야. 여기는 지금 요 에너지는 사용 불가한 에너지인 거야. 그럼 사용 불가한 에너지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결국에는 태양에서부터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용 불가한 에너지들이 열 에너지의 형태다.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1차, 2차, 3차 각 차의 에너지 효율들 체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내가 제일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도 진짜 헷갈리던데 이거는 진짜 그 발음을 좀 한번 나중에 발음 좀 어렵습니다. 여기 일단 별표 3개 빵빵빵 치라. 총 생산량이 뭐냐면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냈는데 그 식물이 만들어낸 포도당 전체를 총 생산량 100이라고 할게요. 100. 총 생산량 포도당 100개 만들어냈어요. 그럼 100개의 포도당 중에서 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30 정도의 포도당은 지가 썼어. 지가 다 썼다고 나는 100개 만들어냈는데 30은 이미 내가 먹었어. 그럼 지가 먹고 식물을 지가 먹고 나서 남은 건 몇 개? 70 남았죠. 그러면 전체 100 중에 30은 지가 썼고 70은 남긴 거야. 70이 순 생산량. 이게 70 순 생산량. 30 이건 지가 썼다. 그럼 70의 순 생산량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잡아 먹혔고 한 20 정도는 낙엽으로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서 죽었어. 그러면 한 40 정도의 에너지가 남았죠. 그러면 40 정도의 에너지를 남긴 거잖아요. 이 남긴 게 이게 저축이 된 겁니다. 그럼 남긴 이 에너지는 뭐 했냐? 지가 키 크고 나무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숲이 좀 더 울창해지는데 사용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그림이 그대로 자네들 머릿속에 좀 스캔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총 생산량 중에 호흡량, 나머지가 순생산량인데 순생산량에는 비식, 고사, 낙엽, 밴드 생산량이 있다. 그럼 이걸 말을 단순히 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총 생산량은 호흡량 플러스 순생산량 30 더하기 70. 그럼 순생산량은 총 생산량 빼기 호흡량 100 빼기 30. 어차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생장량은 순생산량 70에서 P10 고사 낙엽을 빼면 생장량 40이 됩니다. 이 말은 이 그림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멘트들이야. 이걸 따로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총 생산량이 뭐지? 순생산량, 생장량 이런 용어들을 이 칸들을 보고 정확하게 구애를 나눠야 돼. 단순히 외우려고 해가지고는 대책이 안 씁니다. 단순히 외워가지고 될 거는 아니다. 단순히 외워가지고 될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요 옆에 요 놈을 보면 자, 식물 군집의 초기에는 일단 총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근데 숲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니까 총 생산량은 점점 늘어날 거야. 여기쯤 되면은 사실상 이제 뭐 총 생산량이 대단히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는 거죠. 그럼 숲이 대단히 많이 울창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총 생산량이 이만큼인데 순생산량은 이 정도로 또 줄어들고 어쨌든 숲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생장량은. 근데 결국에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숲이 지금 커질 만큼 커졌어. 거의 이 숲은 지금 한계에 도착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상 이 숲의 생장량이 거의 뭐 제로 베이스에 가까워지겠죠. 거의 현상 유지 단계까지 갈 것이다. 물론 총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 또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총 생산한 것만큼 거의 다 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생체량이라 하면 생물의 총량인데 걔는 생장량의 총합이다. 현재 어떤 식물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합을 생체량이라 할 거고 생장량의 누적된 값 그거를 생체량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자, 열대우림은 비가 많이 오고 날도 따시고 햇빛도 쨍쨍 내리쬐죠. 그러니까 광합성 잘 될 거니까 순생산량 최고로 많다. 자, 천이가 진행되고 있는 군집은 극상에는 아직 도달을 못했고 숲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지. 전체적인 생체량은 적지만 순생산량은 많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극상에 도달을 했다. 그럼 이제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생체량은 많아요. 생체량은 많지만 얘는 지가 총 생산한 거를 거의 다 소모를 해버리지. 실제 순생산량은 적습니다. 생산한 만큼 거의 다 소모를 해버리기 때문에. 농경지는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농경지는 자연적인 생태계가 아니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따로 목적을 가지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경작지를 개발한 거니까 농경지는 순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식동물 잠이 오나요? 자, 초식동물은 일단 너무 교과서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물의 피식량을
1차 소비자가 자기가 쓴다. 아까 설명할 때는 비식량 10으로 잡았죠. 10으로 잡았으면은 그 10을 먹고 지가 호흡량으로 한 4 정도 쓰고 한 2 정도 잡아먹히고 한 1 정도 배출을 하고 나면 한 3 정도 생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잡아먹혔으니까 2차 소비자는 2를 갖고 또 갈아붙여야 되겠죠. 그 정도 이야기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케이. 보통 일반적인 식물 군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영재야. 자, 탄소순환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범위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요까지. 뒤에는 빼! 이럴 수도 있다고. 자, 간단하게 한번 언급만 해보겠습니다. 탄소가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생태계의 각 부위, 수권, 기권, 생물권, 할 것 없이 각 권을 돌아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탄소의 가장 대표 주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 속에 포도당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식물이 토끼가 먹으면 토끼 속에 탄소가 될 거고, 토끼를 얘가 먹으면 얘의 탄소가 될 거고, 얘네들이 또는 나무가 땅 속에 갇혀서 화석 연료들이 될 수 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어차피 유기물들이 땅 속에 쌓여서 분해가 안 되고 석탄, 석유, 화석 연료가 된 거고. 그럼 어쨌든 얘들의 사체나 배설물들도 전부 다 분해자들이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느낌 조금 이상하게 하지만 사체나 배설물이 분해를 통해서 하늘 위로 다시 이산화탄소를 올려 보내줄 거고, 화석연료는 공장에서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 또 이산화탄소를 갈 거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의해서 다시 식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과정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결론은 탄소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계의 각 권을 열심히 순환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오늘은 공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가 내일은 잘못 걸려서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야. 오늘 여기 돌아다니는 이산화탄소가 며칠 있다가 내가 먹는 밥이 되어서 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걔가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몇 달 후에는 내 몸속을 구성하는 며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고 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질소순환에다가 별표를 하나 정도 채워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질소순환입니다. 질소도 마찬가지야. 질소도 마찬가지인데, 질소는 대기 중에 N2다. 대기 중에 N2. 자, 대기 중에 N2는 질소라는 이 원소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단백질을 만들려면은 질소라는 원소는 반드시 필수적인 원소입니다. 단백질을 어디서 만드니? 세포 속에 있는 단백질 만들어지는 장소. 민지씨, 단백질을 만드는 곳은 세포 소기관 중에서 리로 시작하는데,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때 필수적인 원소가 N2예요. N2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직접 흡수를 할 수 없으니까 얘가 물에 녹을 수 있는 NO3-나 NH4+ 이런 이온의 형태로 막혀야 돼. 자, 공기 중에 N2와 O2가 번개 빠지직 맞아가지고 N2와 O2가 반응을 해서 NO3-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콩과 식물의 뿌리에 혹이 있는데 그 뿌리 혹에 붙어 사는 박테리아, 콩과 식물의 뿌리 혹 박테리아에 N2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NH4+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대기 중에 있는 N2가 번개 바시직 치든지 아니면 콩과 식물의 뿌리역 박테리아는 세균이고 그 놈들에 의해서 NO3-와 NH4 플러스로 바뀌는 이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 합니다. 이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 합니다. 그럼 이 과정을 시켜주는 세균이 있다면 질소 고정 작용을 시켜주는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간단하게 불러놨어요. 그럼 NH4 플러스든 NO3 마이너스든 간에 물에 녹아 있는 형태니까 얘들은 직접적으로 식물의 뿌리에 흡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식물의 뿌리에 흡수가 되면 얘가 식물성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NH4 플러스는 수소가 붙어 있는데 수소를 뜯어내고 NO3 마이너스의 형태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바뀔 수가 있다. 산소를 붙여서 산화시켜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산소를 붙여주는 거니까 NH4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로 되는 이 작업은 질산화 작용이랍니다. 질산화 작용. 질소에다가 산소를 붙여주는 작업. 그럼 질산화 작용이라 하면은 NH4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로 산소가 붙어버리는 과정이고, 질산화 작용을 일으키는 세균이 질산화 세균이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면 NH4 플러스나 NO3 마이너스가 좀 더 고분자 화합물인 식물성 단백질로 바뀐다. 이게 질소 동화작용이랍니다. 질소 동화작용.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책에는 물론 너무 옛날 이야기 같지만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불렀어요. 탄소 동화작용. 탄소를 가지고 동화작용을 일으킨다. 동화 반응. 이화작용, 동화작용이 있다. 동화작용. 작은 것들을 모아서 큰 걸 만들어준다. 그러면 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주는 과정은 탄소 동화작용이고, 이건 질소를 통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얘를 질소 동화작용이라 한다.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이 역시 동물성 단백질이 될 거고, 얘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으면 NH4 플러스로 나올 거고, NH4 플러스는 다시 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NO3 마이너스가 될 거고, NO3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걸 공기 중으로 NO3 마이너스를 다시 분해해서 N2와 O2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작업. NO3 마이너스를 다시 대기 중에 N2로 돌려보내주는 작업. 질소를 탈출시켜주는 작업이니까 이 작업을 탈질산화 작용, 탈출시켜준다. 그 밑에 화면이 다 안 나와 있는데 저 밑에 탈질산화 작용이 있죠. 탈질산화 작용에다가도 줄 하나 쭉 그럼 탈질산화 작용을 시켜주는 이 세균의 이름은 탈질산화 세균, 질산화 세균, 질소 고정 세균. 근데 번개 빠지직 치는 거 이거는 어떤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거 방전이 일어나서 NO3 마이너스가 된다. 공중방전이랑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묶어서 질소 고정이라 합니다. 결국은 자네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는 질소 고정 알아야 되고, 질산화 작용 알아야 되고, 탈질산화 작용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질소 고정이라 하면 N2가 NO3 마이너스나 NH4 플러스 되는 거고, 질산화 작용이라면 NH4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 되는 거고, 탈질산화 작용이라면 NO3 마이너스가 N2로 빠져나가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질소 동화작용 이렇게 불러주면 뭐든 간에 NH4 플러스든 NO3 마이너스든 얘들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과정, 이거를 질소 동화작용. 질소 고정이 일어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공중방전이 있고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어떤 녀석이 어떤 녀석으로 변해가는지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면 크게 무리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했던 거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인데 결국에는 태양에서 공급된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 이거죠.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가고 열로 빠져나가면 얘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에너지다. 그리고 얘네들의 모든 에너지는 분해자를 거쳐서 다시 열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 열로 나가면 얘는 사용 불가다. 에너지는 들어와서 그냥 나가버리는 걸로 끝입니다. 에너지는 들어와서 나가는 걸로 끝이고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 근데 여기 있는 물질은 만약에 2차 소비자가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얘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뭐 대기 중으로 가거나 토양 속으로 가거나 물 속에 빠져 들어가 있겠죠. 이 물질은 원소들은 그러면 걔네들은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뭐 이산화탄소가 됐다. 그럼 이산화탄소라는 이 물질은 대기 중에 있다가 얘가 다시 생산자 1차, 2차 다시 분해자에서 분해되고 다시 자연속으로 갔다가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의해서 다시 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물질은 지구 내부에 있는 원소들의 양은 어차피 제한된 양이 있을 거고 걔네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모양을 바꾸면서 계속 사용하는 거고 에너지는 계속 순환이 안 된다 이거죠. 에너지는 들어온 대로 전부 다 나가버리고 끝이다 이겁니다. 전부 다 나가면 끝이다. 그러면 요 내용의 핵심은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질은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다음 뒷페이지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 이런 부분 정도는 통합과학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네들 시험 범위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태계 평형이라 하면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 수, 그 다음에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생태계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뭐 대다수의 일반적인 생태계는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평형을 이루려면 생물종이 다양하면 좋고 그 다음에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좋습니다.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생물종의 수가 많으면 어느 한 종이 멸종하더라도 생태계의 균형이 전반적으로 확 무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도는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생태계가 평형이 유지되려면 일반적으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되었을 때가 안정할 거고 근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1차 소비자가 쑥 늘어났다. 그럼 1차 소비자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2차 소비자가 늘어나겠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러면 2차 소비자 늘어났다. 그러면 1차 소비자 많아졌으니까 생산자들 확 줄어들겠지. 풀이 좀 없어지겠죠. 그럼 풀이 없어지니까 1차 소비자 또 굶어 죽겠지. 1차 소비자 굶어 죽으니까 다시 2차 소비자 굶어 죽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던 평형 상태의 피라미드가 또다시 세월이 지나면 또다시 피라미드가 될 거고 외부적으로 1차 소비자의 갑자기 증가가 있었는데 이게 다시 안정적인 피라미드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따져야 될 거는 이 피라미드와 이 피라미드가 완벽히 동일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이 피라미드가 이만큼 컸던 피라미드라면 얘는 좀 조맨해진 피라미드가 될 수도 있어요. 조맨해진 피라미드가 환경 저항에 이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점점 또 성장해 가겠지. 생태계가 점점
성장해 갈 겁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는 요인으로는 자연재해, 산불, 홍수, 산사태, 인간의 활동, 도로 건설, 개간, 간척 사업,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 개간하면 우리 저 뒤에 우리 동네에 포스코 더샵 아파트. 원래 울창하진 않았지만 좀 허접한 숲이었지만 지금은 저 숲을 완전히 없애버렸죠. 저기 아파트가 들어온다 할 때 나는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 산이었는데 무슨 저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근데 지금 짓다 보니까 이제 산이 아닌 거더만 산이 없어지고 그냥 진짜 그냥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냥. 혹시 포스코 더샵으로 이사 가는 사람 있습니까? 너 이사 가나? 네. 왜? 그러게요. 더샵으로 가기로 했어? 네. 내후년에? 네. 프로지오는 어떡하고? 팔지 않을까요? 그래요. 너 이사 안 가니? 나는 어디로 이사 가냐 도대체. 정말. 나 진짜 프로지오 가고 싶다. 프로지오 굉장히 좀 솔깃합니다. 프로지오 지금 207동 103호인가 4호. 너 몇 동이고? 네? 저 풀지 않아요. 니몇 동이고? 저 니 207동이가? 207동 1층 내가 얼마 전에 집을 보고 갔거든. 103호인가 4호가. 3호 큰 거면 3호일 거예요. 46평. 그거 3호예요. 3호야. 그거 보고 왔는데 집이 좋긴 좋더라고. 좀 뭔가 광활함. 근데 집이 그냥 대거리더만. 키보드 하나 타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집이 지금 1층 매물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나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주인. 내가 오케이 지금 아직 안 해주고 있거든.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제 초전초를 다녀야 되겠죠, 우리 아들은? 자, 아파트 개간 간척 사업. 간척 사업 하면 이번에 그거 한대 뭐냐? 잼버리. 잼버리 한대 간척 사업. 나는 개인적으로 간척 사업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아니다. 간척을 왜 하냐? 굳이 우리나라에 땅도 홀수 많은데. 우리는 땅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노는 땅이 얼마나 많냐? 여기서 차 타고 3분만 가봐라. 완전 척척산중이고 완전 인적 드문 시골입니다. 지편 방향으로 3분만 가봐. 그 넓은 땅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간척까지 해가지고 그 갯벌을 다 메꿔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은 난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외생물의 무분별한 유입에 의해서 생태계 평행이 깨질 수도 있다. 이건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사슴. 우리 그 사슴 아름다운 우리 불쌍한 사슴들이 맨날 이 퓨마 녀석한테 잡혀서 난리가 났네. 불쌍한 사슴들 어떡하지? 그래서 퓨마를 다 때려잡았어요. 그랬더니 사슴이 살 판이 났지. 그럼 우리 불쌍한 사슴들이 살기 좋은 평화로운 땅이 됐는데 퓨마는 거의 뭐 없어졌죠. 사슴이 살 판나니까 얘들이 풀 뜯어 먹으니까 풀이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사슴도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결국 이 동네는 거의 폐허가 되었다.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고 얼추 한 3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죠. 미국 카이바흐 고원에서 퓨마 사냥을 허가했다. 처음에 사냥하고 나서 주지사나 시장이 사냥 허가했겠지. 한 10년 지났을 때는 얼마나 칭송을 받았겠냐. 불쌍한 사슴이 살기 좋은 상황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한 20년 지났더니 여기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죠. 인간이 굳이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 저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호주야 캐나다야 어디 그 벼락 맞아가지고 산에 그 뒤에 그냥 공원이 있다. 초대형 공원. 그게 벼락 맞아가지고 양떼인가 멧돼지인가 그 아들이 한 1000마리 정도가 동시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 시체들을. 그래서 그 공원 관리자가 그냥 놔둘 거다.
그대로 놔둘 거다 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무시됐었는데 결국에는 엄청난 분해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싹 다 분해를 아주 신속하게 시켜줬죠. 분해자들의 분해 능력도 대단합니다. 분해자들과 꼭 같이 살아야 돼요. 사람 좀 그렇지만 사람이 죽으면 저 야산에 사람이 죽으면 한 열흘 안에 형체를 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다 분해를 시켜버릴 겁니다. 그게 좀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인간이 개입할 필요 없이 가만히 냅두면 생태계는 알아서 평형을 찾아갈 것이다. 우리가 안 깝치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는 치고 달렸고 생태계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니까 문제 풀려서 복습을 하도록 하세요. 요거 내가 헷갈려한다. 나는 A가 뭐대? 기억이 한번 더 들어보자. A는 총 생산량, C는 호흡량, B는 순 생산량. 이런 거 N2가 NO3 되고 N2가 NH4 플러스 되는 거 질소 보정, NH4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 되는 거 질산화 작용, NO3가 다시 N2로 날아가는 거 탈질산화 작용, 에너지 얼마나 이동하는지 질소 이동. 나는 내가 시험 문제 낸다면 질소 이동 되겠습니다. 질소 이동 이 그림이 한 4년 전, 5년 전의 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에는 이게 화학원 책에 있었습니다. 생명과학 1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 근데 화학 1에 있다가 얘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어디로 갔나 했더니 생명과학 1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약간의 이동이 있었다. 인간 개입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하는 거고,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생태 피라미드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되고,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 뒤로 가보면 문제들도 어차피 이거 통합과 느낌의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작용이었나 반작용이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반작용이야.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는 반작용이야. 반작용이야. 1형, 2형, 3형 이런 그림들. 결국엔 시험 문제는 이거인 거죠. 이거. 305쪽에 8번 이런 문제인 거죠. 자, 아이고. 이건 어떠노? 같이 배양했을 때 서로 잘 살았네? 왜 이렇지? A도 이득이고 B도 좀 이득인 것 같지? 둘 다 이득이죠. A도 좀 더 개체수 늘어났고 B도 늘어났지? 이거는 상리공생. 우리 아들이 상리공생, 편리공생 굉장히 싫어하는데 열심히 조기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나한테 질문하는 순간 내가 여기서 길게 설명해. 그럼 저번에 아빠 우주는 어디까지야? 사킬래? 우주는 말이지 빅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은하가 있고 외부 은하가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우주를 하는데 우주가 모여서 또 옴니버스가 있고 옴니버스가 또 몇 개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주는 끝이 없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내가 하나 설명해 줄까? 하면서 빅뱅 우주로 요새가 오시니까 잠깐 오빠는 괜찮아 딴 거 할게 하면서 가버려. 자,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더텅이나 아니면 자이스토리 이런 데 있는 이건 뭐냐? 이건 뭐야 이거? 있던데요? 헐! 결국에 진줄 알았는데. 몰랐어. 와. 아니 이정수 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내가 뭐 어디 물어볼까요? 통합적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거 자습할까요? 이건 도화강이랑 똑같아. 유전적 다양성 똑같지? 읽어보면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똑같네요. 먹이 사슬, 먹이 그물, 그 다음에 다양한 생물 자원은 다양하게 사용된다라는 거. 끝났네. 더 있던데요?
더 있냐? 아니다, 끝난 분인데. 아니요. 오케이, 서식지 파괴, 서식지 단편화, 외래 정도의 불법 포획, 남획, 환경오염, 생태 통로 건설, 외래 생물 무분별화 도입 방지, 천연 기념물 보존,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노력, 인정. 자, 오케이. 자, 통합과학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 없으니까 선생님 저는 통합과학 못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글만 읽을 줄 알면 웬만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생태계 끝까지 문제를 풀어서